모두가 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재명과 같이 민주당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게 되었고,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태이죠. 사실 민주당이 요 몇 달 동안 보여줬던 모습은 그렇게 새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자기들이 대처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똑같이 행동을 했었거든요. 아마 이제 얼핏 기억 속에 남아 계시는 게 이태원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유가족들 막 나와가지고 막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기억에서 사라졌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잊혀지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잊혀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해주지 않으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장관도 사퇴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강화문 광장을 가득 채워가지고 대통령 탄핵까지도 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이재명이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대의 저편으로 사라져야지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고 있는 도시가 또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호남 지역이죠.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당이 선택했던 것은 호남당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가리켜서 도로 호남당이다 이렇게까지 불렀는데요. 지금의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믿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호남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호남조차도 어떻게 될 것인지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광주, 전남, 이재명 지지율이 24.2%로 폭락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기소하고 난 뒤에도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호남분들이 57.7%가 됩니다. 참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도 과반의 호남분들은 이재명이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요. 사실 제가 암만 생각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40, 50 세대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40, 50대가 계실 테니까 모든 분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주변 분들 보시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2030입니다. 29세 이하는 이재명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48.5%가 보고 있고요. 30대 또한 마찬가지로 사퇴해야 된다라는 게 41.9%죠. 이 친구들은 합리성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좌파라고 좌파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라고 보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지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그래도 24.2%로 1월에 비해 가지고 12.2%나 폭락을 한 상태이죠. 물론 그렇다라 그래서 보수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무려 84%나 가지고 있죠. 여전히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호남 지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호남 지역에 있는 2030 MZ들은 달리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호남조차도 누구는 도저히 커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커버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놀랄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호남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한데 역대 최저치의 투표 참여를 보였던 게 호남 지역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호남 지역도 없습니다. 그럼 이재명이한테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유일한 희망의 카드가 문재인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부랴부랴 꺼내고 있는 얘기가 다음 총선은 어떻게 치러야 된다? 문명으로 치러야 된대요. 말 하나만큼은 재롱을 잘 피우시는데 야만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명, 문재인과 이재명 저렇게 척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말재간으로 말장난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이준석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두 인간이 참 이런 면을 보면은 비슷한 점이 많기는 많은데 나가리가 될 운명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문재인을 찾는다고 문재인이가 바보도 아닌데
우리가 보더라도 진정성이 없는데 문재인이 듣는다고 그거 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이재명 걔가 당 지도부가 될 때도 문재인 들먹거리면서 이재명 혼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과 똑같은 운명이다 뭐다 이렇게 떠들어댔었는데 놀랍게도 저 시절이 언제였냐? 작년 3월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과연 이재명 쪽에서 문재인에 대해서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가야 된다. 문재인도 보호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쵸? 개딸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거 뭐 특급 무슨 뭐 범죄자다 무슨 뭐 역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뿌려댔던 거 이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물며 문재인이가 어떤 인간인데 지난 5년 동안 기억나시죠?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 특징이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 대신 나서가지고 탁현민 뭐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 막 떠들어대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는 암만도 안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재명이가 문재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문재인을 끌고 온다라고 한들 문재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감자 심느라 바쁘신데 감자뿐만 아니라 뭐 도서관 같은 거 만든다고 뭐 이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둘이 막 얼싸안고 막 셀카를 찍고 생쇼를 다 한다라고 한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이가 메시지 하나 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이재명이 욕하는 글에다가 좋아요 누르는 거 그것도 뭐 고양이가 눌렀다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문재인의 메시지는 뭐 풍산 개와 관련돼 가지고 메시지를 냈던 거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이 보기에는 이재명이 어떤 거예요? 개보다도 못하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무슨 뭐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뭐 양산의 문재인이가 마징가 Z처럼 나와가지고 자기를 구해줄 거다 이런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가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시고 들어가는 거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짝꿍도 같이 갈 텐데 뭐 짝꿍이라고 하니까 김혜경 씨를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네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짝꿍은 누구냐? 그쵸? 바로 박지원이죠. 시간이 박지원이 또한 마찬가지로 긴장되고 떨리나 봅니다. 자기가 기소되고 구속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한 말씀 해야 된다 이러고 앉아있죠.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냐? 김대중 대통령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냐? 왜 그런데 문재인은 가만히 있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듭니다. 저게 그러니까 박지원의 수준인 겁니다. 정치 구단이다 뭐다라고 하는 박지원의 수준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에 대해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 뭐다 뭐 이따위 소리나 했던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왜 자기를 구해주지 않냐? 왜 한 목소리 안 거드냐? 이렇게 막 따지고 대고 있는 거 저게 지금 나이를 저렇게나 먹고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박지원의 수준인 거예요. 저는 요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애국지사 두 사람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볼 수 없었던 참 특별한 방식으로 애국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들 대부분 뭐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노동개혁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한일관계 개선 필요하면 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었던 민주당을 내부에서 망하게 하는 방식으로 애국 활동을 하니까 얼마나 또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빨리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총선까지는 끝까지 좀 버티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재판이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니까 과연 총선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재명이가 사석에서 옥중 공천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다라는 게 논란이 됐습니다. 물론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부랴부랴 수습하고 나섰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 얘기를 폭로했던 사람이 김규환 CBS 논설실장이거든요. 이분이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랑 자기가 직접 했던 얘기를 들려드리겠다라면서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이재명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보면은 지금까지 이재명이 말하는 스타일을 생각해 봤을 때 뻔하지 않겠습니까? 옥중 공천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글자 그대로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내가 들어가서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논설실장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옥중 공천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이가 진짜 추하고 추잡스럽게 놀고 있죠. 들어가서까지 공천을 내가 놓지 않겠다. 그때까지 내가 권력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진짜 발버둥 치고 있는 걸 보니까 참으로 진짜 딱합니다. 아니네,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 딱하기는 뭐가 딱합니까? 아이고 그냥 잘하고 계시는 건지 박수라도 옆에서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의 재판을 받을 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5%씩은 깎이고 있으니까 지금 한 4번 정도 더 받으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에 대한 재판까지 열렸습니다. 워낙에 자법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많으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김용의 일단 범죄 혐의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입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혐의죠. 그리고 그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게 이재명의 선거 비용을 대기 위해서 남욱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기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거쳐가지고 8억 정도를 받았다. 요게 지금 핵심 범죄 혐의인데 이번에 재판에서 검찰은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이재명의 대선을 위해서 김용이 8억 4,700만 원 정도를 불법 수수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8억 4,700만 원 이래버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한 100억 정도는 돼야 좀 뭔가 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게 지금 1억만 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저 금액이 인정이 된다?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재살아생전 사회에서 김용을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 재판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추가적인 얘기가 몇 가지 나왔는데요. 안양의 박달 스마트밸리와 관련된 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를 보니까 2021년도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니 김용이 남욱한테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욱이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권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2021년도 4월달 이재명이가 여론조사 1위가 되고 난 뒤에 유동규가 운영했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남욱이 유동규한테 1억 원을 전달했고 그 돈을 유동규가 김용한테 전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월 말쯤 됐었을 때 당내 경선 후보자 등록까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남욱이 정민영 변호사한테 5억 정도를 주었고 그 돈을 정민영 변호사가 유동규한테 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유동규한테 전달이 됐던 현금 5억이 어떻게 된 것인지 김용한테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억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 또한 유동규 씨가 밝혔는데 워낙에 김용이 요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돈을 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누어서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돈이 2021년도 8월 초에 줬다라고 하는 1억 4,700만 원인데 저 돈을 유동규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김용한테 전달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달은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정치 자금을 목적으로 남욱이 교부한 돈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대선 기간 동안 김용은 남욱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의 선거 자금 20억 정도를 모으려고 했다라는 것인데 이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김용만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김용은 뭐라고 우기고 있냐? 조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제외하고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또한 마찬가지로 조작이 됐다라는 것인데 근데 결코 조작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송금 영수증인데요. 저 영수증을 작성한 사람이 남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회계 담당자 이모 씨입니다. 이모 씨가 작성한 메모지를 보니까 리리스트라고 하면서 꿀프라고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저게 이제 속이기 위해 가지고 꿀프 리스트처럼 보이려고 위장을 한 거라고 하죠. 그리고 메모지에는 날짜와 숫자까지 적혀 있는데 저 숫자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관련자들이 인정한 자금 전달 시기와 대부분 일치한다라는 거죠. 메모지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김용이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메모지가 또 있죠. 이화영과 관련돼 있는 대북 자금,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메모지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수증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대북 자금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이가 완전히 입장을 바꿔버렸죠.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를 한 게 자기가 직접 본 것만 2번이다 이렇게 진술했고요. 그리고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라고 하는 스마트폰 사업비, 저게 지금 800만 달러로 100억 정도 됩니다. 극구 이화영이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방용철이가 뭐라고 합니까? 재판에 가가지고 아니 쌍방울이 대기업 삼성도 아닌데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경기도 없이 저렇게나 큰 돈을 줄 수가 있겠냐. 너무나 맞는 얘기고 심지어 이번에 법원에서 IOK라고 하는 소속사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를 보니까 이화영이가 방용철한테 아들의 취업 청탁을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IOK에서 이화영의 아들이 10월 달에 취업까지도 했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방용철이가 이화영한테 뇌물을 직접 전달했다라는 이 사실까지도 증언을 했습니다. 방용철이가 하고 있는 증언은 그냥 단순히 언론 인터뷰에다가 하는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왜? 법정에서 증언으로 한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 전까지 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이 김영도 지금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언제라도 지금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좀 끝까지 김영도 자리를 잘 지켜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잘 보좌하셔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총선까지 버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